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선거 전국인데요. 어린아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려다 민주당 지도부가 낭패를 당했었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아이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면서 특검법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속도 조절만 얘기했지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총공세를 벌일 태세인데요. 오늘 첫 소식 황정민 기자가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전합니다.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자청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국회 논의 사항으로 정당이 결정할 일이라던 청와대가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선거 뒤로 특검법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소 취소 등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야권에선 당장 청와대가 입법을 하명했다는 걸 자백했다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기를 언급했지만 결론은 특검법 처리라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대에 돌입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언급했는데요. 야권 움직임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회의장에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을 가자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 말을 활용한 겁니다.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입니다. 청와대가 시기 절차에 수기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함께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 내란입니다. 정원호 후보, 박찬대 후보, 추미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셀프 면제 특별법, 이 특검법에 찬성합니까?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할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탄핵 사유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의 독립, 이것을 침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이고. 야권 반발은 전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국민의힘 수도권과 충청, 강원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이 보신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고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은 모레 울산에서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특검법 조기 처리에 제동을 걸자 일단 속도 조절에는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선 수도권과 영남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처리 시점만 미뤘을 뿐 선거 이후엔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처리 시기 연기만으로 지방선거 역풍을 막을 수 있을지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달 내에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일정을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일 한병도 전 원내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바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지 2시간 만에 민주당도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좀 나누겠다. 민주당은 오는 6, 7일쯤 정책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 당내에선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엔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올라왔습니다. 한 영남권 지역위원장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보수 결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선거 전 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후보자들을 처지를 생각한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라고. 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 자체는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처리 시점 연기만으로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권의 특검법 추진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줄 걸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은 두 번째 공동 행보입니다. 40여 분 동안 두 사람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국내외 상황이 편안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구가 보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수 통합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힘을 잘 모으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시민들 앞에 나설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 나들이 하면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지금은 제가 때를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럼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고.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만류한 바 있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예방에서 현 정국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당 안팎에선 선거가 본격화하면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엔 공천 뇌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문제인데 지난 주말 윤리위가 취소된 뒤 회의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어떤 경우든 후유증이 남을 듯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돌연 취소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자격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 윤리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윤리에서 그게 회의가 안 열려갖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 지도부는 정 전 실장 공천에 부정적 기류가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고 주변엔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을 향해 자숙을 요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천을 확정짓고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가장 최측근으로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 본인이 출마를 한다고 지금 나오는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7일까진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한쪽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5선 중진을 지낸 정 전 실장이 스스로 결단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신용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금융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구조를 고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선이겠지만 금융권에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이 왜 가장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냐며 신용등급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 구조 개편에 나설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건 금융의 기본인데 이 구조를 바꾸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료율 높아지고 연체율 높아지고 이러면 다수의 선량한 분들에게 좀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것도 맞고. 금리 체계를 바꿀 게 아니라 정책 지원을 확대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민금융이나 이런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수혜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한다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대안신용평가 같은 거 이미 과거의 데이터로 하지 않고 서민금융이나 아니면 기업금융, 생산력금융 같은 경우는 그거 많이 하고 있고 더 하라는 건지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주문한 건지. 야권에선 고신용자가 반드시 고소득자가 아니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지나친 수익을 버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암시한 겁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전 월세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값이 다시 뛸 거란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에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일시적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이내 안정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강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전면 시행도 5년 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급매물로 하락했던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가 2주 전부터 차례로 상승 반전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실거주자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주택 공급 부족은 인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PF 부실이 터지면서 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졌고 그 여파가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전월세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없다는 게 주택시장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전월세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수사기관이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데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의원 10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 여권 정치인들이다 보니 검찰이 시간만 끌다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2심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던 법원 판단에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사건 당시 300만 원씩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도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지난 3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를 더 찾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자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조치란 점도 논란입니다.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좀 오해를 살 만한. 민주당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인천 연수 갑에, 김남국 전 의원은 경기 안산갑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종합특검이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더니 이번엔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이 SNS에 피의자 조서를 올렸습니다. 수사보다는 특검 활동 경력 쌓기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이는데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뭘 위한 특검이냔 말이 또 나오게 생겼네요.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 씨가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입니다. 진술자와 변호인 등 이름은 가렸지만 피의자 조서를 올리며 특검 경력이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말합니다. 이 수사관은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별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요. 진상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 처분을.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란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나옵니다. 존속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죠. 보여주기식 징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보의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 등으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다가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개입하면 공격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2천여 척. 이들의 구출을 돕겠다며 미국이 나섰습니다. 작전명 프로젝트 프리덤.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육해상 항공기, 병력 15,000명이 투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시간 오늘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며 방해받는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면 공격하겠다며 미국 호위함이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فرمانده قرارگاه مرکزی حضرت خاتم الانبیا گفت حامیان آمریکای شرور مراقب باشند و کاری نکنند تا با پشیمان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مواجه شوند.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공개하면서 전보다 더 넓어졌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란은 해상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핵농축 15년 동결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3일 화물선 한 척과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유정을 폐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크게 떨어질 거란 낙관론도 내놨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 해병대가 아라비아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의 승선에 수색을 벌입니다. 이란과 관련 없어 풀어줬지만 단속 영상을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해상 봉쇄 덕에 이란의 원유 저장 여력이 한계에 가까워졌다며 다음 주쯤 유정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통행료 수입은 석유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어 이란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란 경제가 극단적인 재앙 직전에 놓여 있다며 초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유가가 전쟁 후엔 올해 초 대비 훨씬 내려갈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Futures markets already are saying that this is a temporary phenomenon and prices are going to go down because we've started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UAE left OPEC and they have a massive amount of excess capacity. 하지만 이란 유조선들은 이틀 연속 미국의 봉쇄망을 피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 증산에 나서기로 했지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피해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싸고 학교와 가깝고 편의시설까지 갖춰진 공공기숙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기숙사 문제 내일까지 연속 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유하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상경한 세종대 대학생 오성민 씨는 기숙사 신청에 떨어진 뒤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을 구하려면 한 1000에 70 올라오다 보니까 답심리 쪽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이동욱 씨는 학교 근처 자취방을 잡았지만 60만 원 넘는 월세를 내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죽을 것 같죠. 그거의 반이 월세에 나가는 거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광진구청, 서울시 교육청은 3년 전부터 인근 폐교에 공공기숙사 건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반대에 막혔습니다. 현재 폐교 건물엔 전교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고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산책길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대학교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2.9%지만 세종대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공공기숙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서울 밖으로도 눈을 돌려봤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하대도 학교 기숙사를 더 지으려고 추진 중인데 주민들의 원성에 어떤 타협을 받습니다. 뭐였을까요?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인하대 재학생 박나연 씨는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네, 지금 6시 47분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을 구하는 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젠걸음으로 도착한 전철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환승역에선 열차 2대를 보내고서야 박 씨가 탈 열차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좀 많아서
계속 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콧물인가 하고 이렇게 쓱 닦았는데 코피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거는 애초에 교지 왜예요? 8시 44분인데요. 통화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전 인하대는 기숙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지하 경제 아픔을 알아달라! 결국 인하대는 1,700여 명이 들어가는 기숙사 한 동을 신축하는 대신 1,000여 명이 살던 기존 기숙사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노후에 7, 80 드신 분들이 낡은 집 하나 지금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기존 3개 동이던 기숙사를 4개 동으로 늘리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인 월요일이었는데 시내 곳곳에선 연휴 분위기가 물씬 묻어났습니다. 직장 사무실 주변은 한산했지만 레고 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은 붐볐습니다. 오늘의 연휴 풍경은 이나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IT 기업이 몰려있는 성남시 판교.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은 드문드문 보입니다. 식당 앞 대기줄은 찾아보기 어렵고 안에는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평일 이 시간 되면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거리인데요. 징검다리 연휴인 오늘은 한산합니다. 너무 쉬고 싶었는데 업무가 좀 쌓여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한산한 것 같습니다. 8명 애들 열리고 오늘은 1명 포장 손님이랑 배달. 반면 도심 곳곳은 휴일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모처럼 날씨도 좋고 연휴가 또 길어서 오늘 하루 징검다리 회사 연차 사용해서 오늘 나들이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레고 체험 행사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서울 주요 명소 모형을 전시한 부스마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직접 레고를 조립해보는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네, 완전 너무 휴일 같고 저는 휴무인데 그 동생네가 휴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날씨마저 화창해서 황금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축복 같은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내일은 연휴 마지막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선물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게임기, 완구품 뭐 하나 선뜻 집기가 망설여집니다.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게임기도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쇼핑몰.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먼저 향한 곳은 게임기 매장입니다. 게임기를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더 좋은 게임기를 사고 싶어 하니까 사실 부모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 편이에요. 사줘. 문제는 가격입니다. 일부 게임기는 이번 달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기 모델은 40% 넘게 뛰었고 상위 제품은 1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난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기 캐릭터 완구나 블록 세트는 할인을 해도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는 뭐든 다 비싼 것 같아요. 게임이랑 같이 연계된 레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달라는 것들이 좀 더 고가긴 해요. 어린이날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학부모들의 예상 평균 지출 비용은 9만 5천 원 수준인데요.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른 증가세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 도움을 받겠다는 부모도 10명 중 7명에 가까웠지만 조부모 찬스도 예전 같지만은 않습니다. 할머니 나 닌텐도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 하니까 돈이 없다고 안 사준대요. 아이들을 위한 날이지만 가격표 앞에선 어른들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스토킹 때문에 구금되기도 했었지만 끝내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한 겁니다.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해서 한 10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선 60대 남성과 전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 이혼한 전처가 남은 짐을 정리하러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한 1시간 전에 들어가는데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가거든요. 짐 정리가 좀 버릴 거 버리고 뭐 이래 간 것 같아요. 남성은 지난해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고 구치소 구금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매달 모니터링했지만 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남성이 숨지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안방살인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항상 무병 상태로 둘이서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엔 경기 광주시에서도 60대 남성이 이별 통보 이후 짐을 찾으러 온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들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2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의 증거 인멸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10월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입니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엔 이들이 길바닥에 쓰러진 김 씨를 끌고 가며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안한데 자식 잃었는데 유가족 측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우고 식당 CCTV까지 삭제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밥 먹고 있었고 김창민 어머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했고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노조가 결국 파업 공동대열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만 챙긴다는 이유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들이 꾸린 공동투쟁본부. 임금 교섭이 틀어지자 지난 3월부터 삼성전자 노조 3곳이 주축이 돼 공동대응에 나선 조직입니다. 이 가운데 동행노조가 이탈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행 측은 오늘 노조 2곳에 공문을 보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안건을 내놨지만 응답이 없었다면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지속적인 공격과 어용노조 등 악의적인 표현도 이어지고 있어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동행노조는 조합원 2,3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DX 부문 소속입니다. 휴대폰과 가전 쪽 직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동행노조는 공동투쟁본부 요구가 반도체, 즉 DX 부문 성과급에 쏠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X 조합원들의 불만이 공동투쟁 이탈로 터져나온 겁니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재원을 전 사원이 나눠야 한다고 제안해왔지만 무시당했다면서 사측과 개별 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노노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것이죠. 사측은 1년 내내 노조와의 갈등,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결국에는 본업의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는.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공동투쟁 전선에 균열이 생기면서 총파업 동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노사가 만났지만 타결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어떤 부분에서 엇갈렸는지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파업 나흘째에 협상을 재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중재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건이나 협상 방향은 도출되지 않은 채 오후 4시 10분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대화를 이어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긴 합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의 요구에 대해 노조는 얻는 것 없이 쟁의 수위만 낮추는 것이라며 합의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 측에선 노조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했지만 사측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급 실무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는 1인당 경력금 3천만 원, 1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과 인사고과 인수합병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의 어떤 안건이나 어떻게 이거를 상황을 정리해야지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사실상 경영권 침해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내일까지 예정대로 전면 파업을 하고 모레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과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지난주 사흘간 진행된 부분 파업만으로 1,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선거 때마다 입조심, 말조심을 강조합니다. 한마디의 선거 결과가 출렁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특히 지도부가 후보들에게 늘 당부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 해 비난을 받았던 정 대표, 그리고 하 후보.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만 사과 문구가 또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단체는 아동학대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어제 부산 구포시장 방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여러 차례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겁니다. 장난이에요. 여기 정무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어젯밤 사과 메시지를 냈고 아이와 찍은 사진도 SNS에서 삭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선거 기간 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 대해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선 손털기 논란에 이어 또 설화가 터져나오자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주류가 중도 보수층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경쟁자인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이, 그것도 공적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낯선 아이에게 특정 호칭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 보호연대는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시정 구상과 주요 공약에 대해 알아보는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좀 자라셨네요. 네, 좀 자랐습니다. 원래 좀 온건한 이미지셨는데 네.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이 제정이 안 돼서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러신 거죠? 부산은 서울과 경쟁해야 되는 도시가 아니고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이런 도시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세계 2위의 환적항인 이런 도시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 특례와 세제 특례를 규정한 이 법입니다. 이게 있으면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도 대단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서 이 법이 부산의 미래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는데 머리 미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근데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일궈냈다고 자평하십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제일 중요한 정규직 고용 증가가 저희가 한 12.93% 늘어서 서울이 한 4.7, 뭐 인천이 한 6%대인데 다른 시도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정규직 증가율을 보였고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OECD 고용률로는 63%에서 68.6%까지 올라서 전국 특광 역시 증가율 1위고요. 이게 기업 투자 유치를 한 28배 하면서 저희가 신산업을 육성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부산을 재밌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 증가율이 부산이 1위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 기록을 24% 돌파했는데 네. 금년 1, 4분기에만 작년 동기보다 45%가 더 왔어요. 최근에 서울의 청년들이 부산에 와서 밤바다 요트를 타는 게 로망이라고 할 정도로 네. 부산이 재밌고 매력적인 도시가 됐고 저희가 그래서 삶의 질 도시 지수에서 아시아 6위까지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 조사에 올라갔고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79.3%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정도로 올라가서 지금 부산이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질의 측면에서나 이 글로벌 도시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의 일종의 클래스를 좀 다르게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자, 근데 1호 공약이 부산 청년들에게 매칭 방식으로요. 10년에 1억 원을 최대 만들어주겠다. 복합 소득을 제시하셨는데 현금을 준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자신 있으세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기본소득과 다른 건데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이게 주는 거지만 저희 복합소득은 자신이 일을 해서 한 10년간 3천만 원을 매달 25만 원씩 그 불입을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부산이 갖고 있는 각종 SOC 사업 그게 기존에는 민자 투자를 하면 그 민간 기업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거기에 이 결합을 해주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금융을 그 저희가 활용을 해서 혁신금융을 활용을 해서 그 돈을 불려서 모여진 돈을 불려서 그 돈을 또 적립을 해주고 또 우리 부산의 청년들을 다 금융시민으로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네. 또 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복합소득이라는 건 결국 일자리 소득과 금융소득과 지원소득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을 10년간 청년이 불입하면 7천만 원은 부산시가 그런 이 자원을 동원을 해서 불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1억을 만들어주겠다. 부산에 10년을 거주하면 이런 거고 그거는 지금과 같이 이제 자산 격차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때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 있으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매우 저는 야심찬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수도권, 영남권 후보들은 연석회의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대통령 면제를 위해서 정말 사법체계를 넘어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면제부를 받겠다고 하는 이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대통령이 헌법 아래에 있어야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시도지사들이 전부 나서고 있고 우리 영남권 시도지사들도 이제 곧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근 영남권에서 좀 결집이 되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요. 실제로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2018년 어게인이 되느냐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2018년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영남권 전체가 견제 심리가 이 정권이 독주하고 또 너무 이 무도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도지사들이 현직들이기 때문에 현직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단 없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도 시장 선거 못지않게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좀 곤란하지 않으세요? 한동훈 후보 무소속이고 박민식이나 이영풍 후보 중에 한 명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어떠세요? 예, 곤란하죠. 곤란한 게 이제 보수가 분열되는 게 곤란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를 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 북구 갑도 결국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부산은 이제 월드 클래스 도시로 가야 됩니다. 세계 도시로 가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단 없는 발전이 꼭 필요하다. 제가 그걸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고요. 민주당 전재수 후보도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단이 이달 중순 한국에 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 대표팀과 맞붙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북한이 교류를 완전히 끊은 상황인데 정부는 대화의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양 선수단이 오는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참가를 위해 17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상대는 역시 4강에 오른 수원FC 위민입니다. 지난해 11월 본선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맞붙었을 땐 내고향 축구단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의 박람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 북한 선수단의 박람도 8년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북한 인사들의 대규모 방한으로 판문점이 아닌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이 입국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엔 김정은이 각별히 챙겨온 북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통일부는 방한하는 북한 선수들을 환영한다며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은 방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남북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일본의 동무되었습니다. In 1988, its companies controlled 50% of global chip sales. NEC,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 반도체 기업 1, 2, 3위였습니다. 그 기세를 타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운수성 장관이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도 일본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니 이제 미국을 넘어설 때가 왔다고 큰소리 친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반도체 기업 안에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도 있었겠지만 막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 PC 시대에 올라타지 못한 겁니다. 최고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내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300조 원 넘는 이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의 15%, 약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거죠. 1인당 수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고 답을 세워 수율을 높인 것은 경영진이 아닙니다. 현장에 땀 없이 삼성 반도체 신화가 있었겠습니까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지 않고 돈 잔치만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일 겁니다.
경기가 좋다고 샴페인부터 터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까운 일본이 보여줬습니다. 현금 보따리를 먼저 푸는 게 옳을지, 미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게 맞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Where the oil reserves are define geopolitics for the last 5 decades. Where the fabs are for the next 5 decades is more important.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 가운데 삼성전자처럼 파업 리스크가 부각된 곳은 없습니다. 노조도 회사의 생존은 물론이고 국가 미래까지 함께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5월 4일 윤정우 앵커칼럼, 샴페인의 역설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2파인 내일 많은 분들이 야외 나들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꼭 겉옷을 잘 챙겨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화창한 날씨 속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도 깨끗하겠고요.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쪽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